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변화는 귀찮거든. 우리 뇌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하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 신경회로와 그와 관련된 분비된 화학물질에 의해서 뇌는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되풀이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또 되풀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뇌가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 그럼 중독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동화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는 것은 귀찮은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뇌가 변화를 싫어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일관성. 뇌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리학에서 S세트라는 걸 쓰죠. S세트. 김수찬 씨죠? 부산에 거주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3번만 하면 4번째 나가는 말에도 그 사람은 예로 대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S세트라고 하죠. 왜 S세트가 작동이 될까요? 뇌가 갖고 있는 뭔가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뭐 하려고 합니까?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편안함과 익숙함을 찾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상태를. 익숙하고 편안한 그 정서 상태. 그걸 무슨 상태? 우리의 항상성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기저선 상태라고 하죠. 아, 기저선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항상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울한 정서를 느끼는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화를 자주 내야 되는 사람은 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저선을 유지하는 갈등과 싸움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저선이죠. 아, 우리 뇌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중독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들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무시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혹독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이 현실의 변화를 무시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현실에 그 안에 갇혀있는 그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람들은 우리가 원자 폭탄에 대한 경계도 갖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경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달립니다. 선생님 보통 한 몇 킬로로 달리시죠?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고속도로에서? 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80에서 100. 저는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140, 150을 막 밟아요.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속도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뭐냐면 저는 운전하면서 자꾸 과속에 대한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는 나의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낯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경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가 과속을 하는 것도 나의 경계예요. 80km 달리는 분도 경계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120km, 130km 달릴 수 있는데도 나는 80km만 달려야 되는 하는 그것도 경계예요. 경계. 아, 결국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경계를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계였던 또는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는 경계였던 모두가 경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잡혀졌나요? 자, 우리는 모두가 경계를 갖고 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 뇌에 뇌세포가 몇 개죠? 1000개가 넘는 그 뇌세포 하나가 다른 5만 개에서 1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무슨 연결? 시냅스 연결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고 이 시냅스 연결을 다른 말로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신경회로. 이 신경회로 중에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충격적으로 들어와서 한 번만에 그 신경회로를 굵게 만들면 그 신경회로의 이름이 뭔가요? 전용 신경회로입니다. 이건 계속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드립니다. 이 전용 신경회로에 의해서 우리의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신념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신념체계.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럼 그 신념체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전용 신경회로죠. 이 전용 신경회로가 우리의 신념체계를 만들었다면 이 신념체계에 의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신념 체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세상 모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본다면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형, 이게 우리가 필터라고 하죠. 세상 모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 모형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우리의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모형이 저마다 전부 다 전부 다 다르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조차도 전부 다 다르다. 당연히 경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우리는 전부 다 경계를 갖고 있는데 이 경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경계를 계속 공부를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은 다 경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의 한계고 인지의 한계거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세상을 전체로 볼 수 없는 한계를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계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내부에 수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칭의 3대 철학이 뭔가요? 코칭의 3대 철학. 모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이미 누가 갖고 있다? 그 대상이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다. 세 번째, 반드시 누가 필요하나?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코칭의 3대 철학. 코칭의 3대 철학 두 번째가 뭐였나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원은 누가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그 대상이 갖고 있다는 건 나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내부에 뭐를 갖고 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원을 이미 갖고 있다. 그 자원은 무한하다. 자,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자원의 일부분만 이게 내 거야 라고 갖고 있는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내부에 수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이게 내 거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경계를 갖고 있다. 그 내부의 경계가 뭐냐면 난 할 수 없어, 난 위험해, 난 그건 안 돼, 이건 긴장되는 거야, 이건 불안한 거야 라고 느끼는 건 내 내부에 갖고 있는 전체에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일부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야 라고 알고 있는 나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경계를 더 확장시키기 때문에 확장시켜서 뭐냐면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그 경계를 확장한 거예요. 내 내면에는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내 내면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계를 갖고 있다. 자, 이게 내 내부에 있는 자원, 내 내부에 있는 존재하는 것, 이것을 못 만나는 경계예요. 우리는 각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신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 내면의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일부분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경험한 것에 의해 조건 형성된 아주 일부분만 만나고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경계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초능력을 사람들은 숟가락을 휘게 만들고 뭐 날아다니고 이상한 초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초능력은 우리가 왜곡시킨 잘못된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초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초능력을 못 쓴다?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능력을 못 쓸 뿐이지. 왜 어떤 사람은 무의 수유를 만들어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초능력을 써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경계를 풀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성취 자원들을 만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발명가를 한번 봅시다. 에디슨은 팔 말이에요. 팔이 10개인가요? 키가 3m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내부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알았을 뿐이에요. 더 많이 인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썼을 뿐이죠. 수천 번의 실패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 한 번만 실패해도 좌절하고 상처 입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구를 발명해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디슨이 쓴 건 무슨 능력일까요? 그 능력이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썼잖아요. 무슨 능력이죠? 그게 진짜 초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능력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세요. 이상한 신비스럽고 비과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초능력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전부 다 갖고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에 있는 능력이 100이 있으면 0.1도 못 쓰고 죽는 존재죠, 인간이. 근데 그 안에 0.1이라고 여러분들이 10%만 써보세요. 전부 다 초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초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요? 무슨 회로를 만들면 됩니까? 전용신경 회로를 만들면 돼요. 그럼 전용신경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죠. 뭐죠? 우리의 목표에 대한 반복된 생각을 해야 되죠. 목표에 대한 반복적인 느낌을 가져야 되죠. 목표에 대한 반복적인 말을 써야 되죠. 목표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이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뇌의 굵은 전용신경회로를 만들고 이 전용신경회로가 하나의 신념체계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내부의 초점이 목표에 일치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하고 이 초능력으로 이룬 결과를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정말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능력을 못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경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 경계를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 자신. 아닙니다.
그 경계를 만든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자기 자신이 만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그 학습과 경험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면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이죠. 그렇지만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 학습과 경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본인에게. 왜냐하면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케어해주거나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자원, 그걸 초점을 일치시켜서 전형신경회로를 만들고 신념체계를 만들면 쓸 수 있는 총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그 날개를 전부 다 꺾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자라면서 조심해라, 그건 하면 위험해, 그건 안 돼, 계속 제한하는 걸 계속 그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았나요? 우중 듣고 혼나는 거, 처벌받는 걸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해버리죠. 운동선수들도 보면 대부분 불안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감독, 코치나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선수가 실수하면 즉시 격려해줘야 돼요. 그냥 격려가 아니고 즉시 격려. 왜냐면 실수나 실패는 1차적으로 본인이 처벌받아 거거든. 스스로. 거기에다가 코치나 감독이 이중적으로 혼을 낸다면 이건 이중처벌이 되죠. 그때 우리는 뭐냐면 다음에 실수하면 혼나는구나. 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 실수해서는 안 되라는 그러한 회로가 쫙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합이나 다음 어떤 중요한 걸 할 때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꼭 이겨야 되고 꼭 잘해야 된다는 그 회로가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를 만드나요? 나를 각성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결과 지향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닌 나로서 가니까 나는 각성되고 불안하고 내가 각성과 불안에 올라오면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주의 초점이 좁혀져 버리죠. 그러면 내게 필요한 단서들조차 다 놓쳐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안에 이런 내부적 자원, 초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시다. 그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가요?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우리 경계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자원만 있느냐? 그럼 외부적 자원은 어떤 게 있을까? 외부적 자원. 내부적 자원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그동안 못 봤던 경계를 갖고 싶다면 외부적 자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요. 내 이외의 나머지 모든 타인들은 나에게 자원이에요. 그 대상이 가족이었던, 친구였던, 선생님이었던, 내 멘토였던, 어떤 대상이든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 소중한 자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모형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학습하고 경험한 전용 신경회로로 생략, 왜곡, 일반화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모형으로 우리는 뭐냐면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저건 틀리다라고 나의 경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의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벽을 쳐버리죠. 아까 벽이라고 했죠? 벽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 중요한 외부적 자원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경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대한 경계도 갖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대한 경계.
특히 우리나라 사람 그 심해요. 감정에 대한 게. 여러분들 어릴 때 울면은 뭐라고 합니까? 뚝 꺼쳐. 어디서 울어? 그 대상이 남자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일생에 3번만 딱 우는 거야. 엄청나게 멋있는 말입니다. 자, 울음 거치면 사탕 줄게. 저부터 지금 뭐하고 있죠? 감정을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감정을 뭐하게? 못 만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정을 못 만나게. 감정을 무시하는 걸 가르쳤죠. 우리는 감정을 만나야 건강해지는데 감정을 못 만나게 하기 때문에 감정을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에게 많이 힘들지 이러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 대답하는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많으냐면 군대에 가면 참 많아요. 군대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사고를 경직시키죠. 경계를 딱 만든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은.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군대는. 근데 중요한 거 다시 봅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를 잘못 받았냐면 이 감정에 대한 코칭을 잘못 받아놨어요. 울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가 울고 싶을 때는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남으로 해서 내가 울고 싶은 그 감정을 눈물이 나고 그걸 만나야 감정이 해소되는데 이 슬픈 감정을 못 만나게 만들어버렸다면 이건 감정적인 장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칭할 때 뭐 하나요? 울고 있으면 그래 지금 많이 슬프구나. 슬플 때는 그래 실컷 울어. 울고 나면 훨씬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아 울지 마. 아니 울고 싶은데 울지 말아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울음을 거쳐버리니까 이 안에 울고 싶은 그걸 울음으로써 슬픔을 만나서 하면 감정이 해소되니까 내 안에 엉어리가 없는데 해소 못 시키니까 감정에 엉어리가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나요? 감정을 안에서 왜곡시키게 되죠. 계속. 우리는 이러한 슬픔에 대한 부분도 못 만나게 교육시키지만 웃는 거에 대해서도 즐거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웃고 있으면 뭐라고 하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 어른들이 어디서 실실 쪼개고 있어 라고 핀잔을 줍니다. 아니 웃는 게 무슨 너 지금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아니 웃는 게 왜 문제예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면 웃어야 돼요. 슬프면 울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히로에라. 근데 이 감정이 못 만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물이 있는데 이 물 아래에다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풍선이 물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속 올라오려고 하죠. 그런데 위에서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눌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눌려져서 진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 해소 안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모르게 자꾸 치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슬픈 감정이 올라오고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뭔가 자꾸 올라오서 해소 안 됐으니까. 그럼 이게 일로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니까 어디로 올라오나요? 여기서 눌리신 부분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성장기로 보면 사춘기 때 이게 많이 치고 올라와요. 네, 사춘기 때는 우리의 뇌 발달 단계에서 보면 감정에 내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예민해져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정의 뇌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감정의 뇌 발달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아주 예민하죠. 그 시기에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전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막 발산이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좀 특별한 행동이나 과격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지금 감정의 질풍노도와 같은 감정의 어떤 이런 부분을 표출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필요할 뿐이지 그 자체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죠. 평소에 말이 없다고 술 못 먹으면 말이 막 많아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술을 먹었을 때 이성적인 뇌가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의 뇌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감정을 제대로 못 만나는 조건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뭐냐면 밖에 가서 많이 웃고 있으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웃으면 우리는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 왜 내를 보고 웃지? 웃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심리적인 질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 화를 분출하거나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해소 못 시키고 안에 쌓아놓으면 우리 아까 풍선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만한 창고를 갖고 있어요. 이 창고에 수많은 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안에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을 해서 이걸 해소 못한 상태에서 안에 담고 있다면 잘 보세요. 누군가의 꾸중을 듣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누군가의 무시를 당하는 걸 반복해서 이게 해소 안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의 창고, 이걸 우리는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기 기억이고 잠재의식, 무의식능력입니다. 이게 가득 차 있다면 이건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해결이 안 된 것은 우리 심리 기전에서 항상 뭐 일어납니까? 그건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작동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24시간 작동되고 있거든요.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작동되지만 잠재의식은 24시간 작동돼요. 이건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드러냅니다. 계속 올라오죠. 해소 안 되면.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거나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인지, 감정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계를 좀 더 확장한다면 내 자신의 감정을 만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감정하고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